1페이지입니다. 네, 어림셈법. 자,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죠. 네, 비할인 기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 나눠드릴 때 어림셈법이 비할인 기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어림셈법 양가로 2번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게 줄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림셈법은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표 있죠? 표 보이세요? 네, 거기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표를. 어림셈법은 이 표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크게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성수법, 수익률법 이 표를 기억해야 되겠다. 자, 성수법 보시면요. 성수법이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이름을 한번 쭉 한번 봐봐요. 총소득 성수, 그죠? 순소득 성수, 세전연금 수지 성수. 그렇죠. 총소득 성수를 조소득 성수 그래도 괜찮아요. 총이 조예요. 총이나 조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그 우리 영업현금 흐름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이게 총소득이고 순영업소득이 순소득이거든요. 그리고 세전연금 수지, 세후연금 수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 외울 때 총소득 성수, 성수 이름은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그 이름을 주니까. 근데 성수는 성수 앞에 걸 보니까 분모로 가네요. 맞아요? 예를 들면 거기 총소득 성수가 있잖아요. 그럼 총소득 성수가 있으면 우리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적은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수는 이 성수 앞에 게 얘가 분모예요. 분모. 그럼 분모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총소득이죠. 분모는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3번에 보면 세전현금수지 성수라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전연금수지 성수는 분모가 뭐겠습니까? 세전연금수지죠.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네요. 이게 일단 성수는 그죠? 성수 외우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분자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영업현금을 할 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과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지분투자액과 관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총소득이 나오면 분자는 총투자액이에요. 세전연금수지 나오면 여기 뭐가 될까요, 그러면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할 때 중요하다고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또 지금 다시 그걸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그래서 성수는 성수 앞에 게 분모양, 분모. 그럼 분모를 보고 얘가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이면 분자가 뭐가 되고요? 총투자액이 되고, 세전연금수지나 세후연금수지가 되면 분자가 뭐가 된다? 네, 세전연금수지는 부채 서비스액 다음이기 때문에 은행이 빌린 돈을 갚은 거거든요. 그래서 총투자액이 아니고 지분투자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수법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역수입니다. 역수. 역수라는 건 뭐냐면 이걸 뒤집은 게 역수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맞아요? 어차피 수익률이라는 거는 분모가 투자액이고 분자가 수익이에요. 수익률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얘는요. 역수가 뭐겠어요? 지분투자액분의 세전연금수지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외울 게 아니네요.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있나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알고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름을 외워야 되겠네요. 이름을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외울 게 따로 있다고요. 성수법은 이 식을 외워야 되고 수익률법에서는 이름을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총소득 성수의 역수 이름은 총자산 회전율 돼 있죠.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자본환원율, 세전연금수지 성수의 역수는 지분배당률, 세후연금수지 성수의 역수는 세후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외워야 되겠네요. 왜 오른쪽 건 뒤집으면 되니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순소득 성수 밑에 보니까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줄치고 별표입니다.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순소득 성수가 크다는 얘기는 자본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순소득 성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랬으니까 이 둘은 같다고요. 그럼 순소득 성수가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순소득 성수가 크면 자본 회수 기간이 깁니다. 자, 그리고 성수법과 수익률법을 보니까 거기 보면 전부 다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이런 애들은 보유와 관계 있습니까? 처분과 관계 있습니까? 처분, 왜 처분이에요? 처분과 관계되면 항상 우리가 뭔가를 처분이라고 얘기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처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럼 그걸 처분이라 그래도 되고 보여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답을 말할 때 틀릴 수는 있거든. 그런데 항상 내가 무슨 이게 보유든 처분이든 얘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처분이라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지 그냥 얘기한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장 가서 그렇게 시험 보면 그거는 요행이잖아요. 찍는 거잖아 결국은. 그죠? 그럼 내가 왜 보유와 처분을 모르냐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업현금 흐름 했잖아요. 자, 영업현금 흐름은 그 현금 흐름 지난 시간에 현금수지 했지 않습니까? 현금수지. 현금수지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응?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게 보유인지 처분인지를 모르는 한 명 얘기하더라고요. 영업현금 현금수지는 뭐 있어요? 현금수지는. 그럼 이걸 보유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 빈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보유와 관계된 단어다. 그렇지. 처분과 관계되는 단어들은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 정도만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금 수지를 그냥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그냥 보고 있을 뿐이거든. 현금 수지는 운영과 처분으로 나누잖아요. 운영 단계에서 나오는 게 영업 수지고요. 처분 단계에서 나오는 지분 복귀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하다고 뭐 얘기했고, 현금 수지는 중요하다. 반드시 잘 정리해놔라 했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분 복귀액이 처분이잖아요. 그럼 거기 뭐 매도, 지분 복귀액,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 이런 말들이 나와야 이게 매도와 관계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도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중간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거 외웠어요? 그거 빨리 외우라고 그러죠, 제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직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봐봐요. 처음이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성수법을 보면 명칭들이 다 운영과 관계된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처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거기 아까 어림셈법 밑에 양가로 2번 있죠? 거기 보면은 처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 보이세요? 있어요. 거기 줄치고. 그리고 이 어림셈법은 한 해 소득만 가지고 합니다. 한 해 소득만 가지고 합니다.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어때요? 한 해 소득을 해요? 여러 해를 다 고려해요? 중요한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 정답이었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여러 해를 다 고려해요. 운영과 처분을 다 고려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지난주 설명해서 시간이 없는데 자꾸 쌓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정리를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그 할인연금수지구습 할 때 전기간을 다 고려한다 그랬고 운영과 처분을 다 고려한다 그랬고 세후 기준이라고도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복습이 쌓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만 비율 분석법 갈게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럼 비율 분석법. 자, 비율 분석법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비율 분석법입니다. 그럼 이 비율 분석법도 역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비할인 기법이다. 비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맞나요? 맞죠?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뭐가 있었어요?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회수기간법, 평균 회계익률법. 외워야 돼. 언제 외울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언제 외울지 모르겠어. 외워야 돼요. 저 외우라고 그랬잖아. 암기라고.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1, 2월달, 3, 4월까지는 1차 과목만 제가 복습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 중요한 걸 안 외우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꼭 중요하다 암기 하나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비율 분석부에서는 여러 가지 비율이 나오는데요. 비율이 3개가 나와요. 중요한 비율이 3개가 있어.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 세 비율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 대부 비율부터 보겠습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입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그 294페이지 대부 비율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돼 있죠? 네, 그 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이렇게 읽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대부 비율을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은 LTV 이렇게 시험에서 적어줍니다. LTV. LTV는 대부 비율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읽을 줄 아시죠? 분수 일론법, 분수 일론법. 네, 지금 분수 일론법도 설명할 시간 안 된다. A분의 B, A에 대한 B. 지난 시간에 수익성 지수 할 때도 얘기했고요. 자꾸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읽을 줄 모르면 안 돼. 시험에 읽는 걸 나와. 읽는 게 나와요. 시험 이렇게 안 내요. 분수로 제 시험을 안 낸다고요. 저렇게 글로 쭉 읽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안 하면 안 돼요. 좀 걱정된다, 나 지금. 자, 이 부동산 가치가 10억입니다. 10억. 이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에 보니까 내 돈이 4억이 들어있어요. 내 돈을 자본이라고도 그러고, 지분이라고도 그럽니다. 내 돈이 4억이 들어있어. 그럼 내 돈이 4억 가지고 이 건물을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돈이 있겠네요, 이 안에, 그죠? 우리 남의 돈, 타인 자본을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그러죠. 이 부채가 얼마일까요? 6억 있다, 이 말이에요, 6억. 그래서 이 건물을 이게 내가 10억 주고 산 거예요. 살 때.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았다? 6억 대출 받아서 이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처음 살 때. 자, 그러면 이 대부 비율을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가치가 얼마죠? 10억. 부채가 6억이잖아요. 그러면 0.6, 60%.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은 대부 비율이 몇 프로다? 60%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뭐냐면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집 사실 때, 아파트 살 때, 집은 5억짜리 집이야. 근데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4억을 받았어. 4억을. 5억 중에서 4억을 대출 받았다고. 그럼 대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80%다 그죠? 그게 대부비.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이 대부비율을 많이 쓰죠. 대부비율이 뭔지 아시겠어요? 10억짜리 집인데 그럼 2억 대출 받았다 그러면 대부비율이 얼마입니까? 20%, 10분의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부비율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대부비율이 60%잖아요. 그죠? 집 살 때는 10억 했단 말이야 이게. 근데 갑자기 부동산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저게 5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대부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6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100%가 초가 되겠죠? 자, 줄 한번 칠게요. 294.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거기. 대부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100% 초과 없어. 은행에서 처음에 대출해 줄 때 대부 비율 100% 초과 대출해 주지 않잖아요. 10억짜리인데 12억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런데 그 밑에 그 다음 보세요.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 대부 비율이 나온 김에 자기 자본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지분 비율이라고도 그럽니다.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 이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떻게 생겼냐면 부동산 가치분의 지분입니다. 또는 자본 그래도 됩니다. 자본, 지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부동산 가치가 얼마였죠? 10억이었고 자기 돈이 4억이었잖아요. 그러면 0.4, 40%네요. 자기 자본 비율 40%죠.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자, 대부 비율하고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을 합치니까 몇 프로죠? 100% 나오죠. 자, 우리 책에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왼쪽에 참고 맨 밑에 보세요.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이다 보이세요? 그게 줄치고 1이라는 거는 100%를 얘기합니다. 부채 비율 더하기 자기 자본 비율이 100%다 그러면 안 돼요.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달라요. 자, 대부 비율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볼게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이 자본을 지분이라 그래도 됩니다. 그럼 이거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본에 대한 부채 또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실제 시험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예요. 그 정답이었어요. 틀리게 내가지고. 자, 294페이지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그 별표 놨게요. 자, 부채 비율 돼 있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밑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29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거기 부채 비율 나와 있죠. 자본분의 부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분 비율도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부채 비율은 C가 아니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 예에서 부채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자본이 얼마죠? 4억. 부채가 6억. 그럼 6 나누기 4 하면 되잖아요. 그럼 1.5가 나오겠죠. 1.5는 몇 %죠? 150%죠. 네. 여러분, 우리가 소수를 0.3은 몇 프로예요?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지.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진짜 모르신다면 소수를 퍼센트로 바꿀 때는요,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분율이라고 그래요. 소수를 퍼센트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라? 곱하기 100을 해라. 그럼 퍼센트를 소수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100을 하면 되겠죠.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진짜 모르고 있었다 내가. 소수를 퍼센트로 바꿀 줄 모른다. 그럼 굉장히 곤란하거든. 우리 개론에서는. 진짜 굉장히 곤란한 거야. 그러면 모르고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요. 모르는 걸 제가 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알기 싫다. 그러면 진짜 곤란한 거야. 모를 수는 있어. 오래됐으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5는 그러면 몇 %인데요? 곱하기 100 하라고요. 그럼 150 나오겠죠. 그럼 150%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퍼센트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0. 퍼센트를 숫자로 바꿀 때는 나누기 100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4는 몇 %예요? 400%겠죠. 맞아요? 0.07은 몇 %예요? 7%겠죠.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안 돼. 계산 문제 자체를 할 수 없어. 다 아시겠지. 그냥 제가 그냥 귀찮아서 대답 안 하는 거지 뭐. 모를 리가 있나. 자, 그래서 부채 비율 한번 봐보세요. 부채 비율의 의미는 뭐냐면 부채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 이 개념이에요. 대부 비율은요.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가 얼마냐고.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나타내는 겁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막 여러분 집을 살 때 내 돈 2억, 내 돈 2억, 은행 돈 2억. 그러다 집을 4억짜리 샀다고. 내 돈 2억, 은행 돈 2억. 그럼 부채 비율 얼마예요? 그래, 2분의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돈 2억, 은행 돈 2억, 2분의 2. 1이죠? 100%라고요. 그럼 대부 비율은요? 전체 4억짜리인데 부채니까 4분의 2잖아요. 대부 비율은 50%라고. 이게 물리적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 그 개념을. 많이 봐야 되겠죠. 집에서 많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부채 비율까지 봤고요. 그 다음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입니다. 네, 시험에 특히 부채 감당률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랍니다. 부채 감당률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이 뭐죠? 그렇지. 원리금이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에서 보세요. 우리 영업 현금으로 할 때 순영업 소득 다음이 뭐였어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었거든. 그럼 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는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은행 원리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내가 과연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나타내요. 자, 예를 들어서 순영업 소득이 1억이에요. 원리금도 1억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얼마죠? 1이잖아요. 그럼 1이라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채 남는 건 없지만 갚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1보다 커. 그러면은 순영업 소득이 뭐 2억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은 갚을 수 있다는 겁니까? 갚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기에 충분하다.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고도 남는 게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1보다 작아요. 그런 말은 순영업 소득은 8천만 원인데 원리금은 1억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갚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죠. 순영업 소득 8천만 원을 원리금 갚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별표입니다. 자, 부채 감당률 여기 보시면 뒤에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 밑줄 이 중요하다고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건 한마디로 돈을 갚기에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원리금을 갚기에는 부족하다, 못 갚는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래서 앞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율 분석법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금융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310페이지입니다. 이제 투자론 다 했고요. 자, 금융론은 4문제에서 많게는 한 6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9문제도 나온 적도 있었죠, 오래전에는. 자, 이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요. 금융은 자금의 융통을 얘기해요. 자금의 융통. 여기서 금자하고 융자를 따서 금융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의 융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금의 조달을 얘기해요. 자금의 조달. 자, 조금 전에 투자론 배웠잖아요. 자, 내가 어디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지? 이게 금융론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금융론에서 일단 첫 번째 부동산 금융의 종류인데요. 자, 오늘은 다른 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자, 거기 보면 지분금융, 우리 책에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거기 보이세요? 네, 찾았습니까? 311페이지에 있죠. 여기 제목에 별표를 2개 합니다. 네모 딱 하고.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별표 딱 하시고요. 별표 2개 하세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일단 시험은 어디서 내냐면요. 거기 각 지분금융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부채금융도 넘겨보시면 1번부터 번호가 딱 나와 있잖아요. 매자닌금융도 나와 있죠. 그 예를 물어봐요, 시험을. 그 예를 물어봅니다. 다음 중 지분금융을 찾아라. 다음 중 부채금융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은 거길 낸다. 나중에 거기를 외우면 돼요. 거기를 외우면 되는데 일단 무작정 외우면 좀 힘드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금융이라 그랬어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 빌리는 거를 부채금융이라 그럽니다. 빌리는 걸 뭐라 부른다? 그러니까 빌린다는 거는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남의 돈. 그러면 타인 자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채금융은 뭐냐면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남의 돈을 조달하는 게 부채금융이야. 그럼 이제 빌리는 거 말고 또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내 거죠. 남의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내 거를 팔아야 돼요. 내 거를 팔아야 돼. 내 몫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돈 받는 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고 일단 내 몫을 포기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입니다. 그럼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식 발행이에요. 주식을 발행해 버리면요. 내가 회사 지분 100%를 다 갖고 있었는데 주식을 발행해 버리잖아. 그러면 주식을 산 사람을 우리가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예전에 나 혼자 거였는데 이제 내 혼자만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익이 나면 이제 나눠서 가져야 돼. 예전에 나 혼자 이익을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입니다. 지분금융은.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게요. 지분금융.
자, 지분금융은 밑줄, 주식을 발행 밑줄, 그 밑에 보시면 지분금 판매 밑줄, 그리고 이 지분금융은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그 주식을 사준 사람들은 주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주는 회사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산 그 돈은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회사 돈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분금융 그러면 아까 우리 주식 사준 사람들 있죠. 주식을 사준 사람들을 지분 투자자라 불러요. 주주. 그리고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 지분 투자자들은 주식을 왜 샀을까요? 배당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분금융의 한 세트죠. 지분금융, 지분 투자자, 자기 자본 조달, 배당. 이렇게 되고요. 11월, 12월 달에 내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거기가 11월, 12월 달에. 그게 안 중요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배당이란 말이 또 있죠. 자기 자본, 배당.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신디케이터.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인트 벤처, 리츠, 증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긴데, 맨 끝에 펀드. 동그라미 하세요. 자, 지분금융 그 밑에 적어줍니다. 지분금융 밑에 적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적고 나서 거기 별표하세요. 지분금융은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원금 손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분금융이라는 거는 내가 그 회사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넘겨볼까요? 부채금융. 자, 부채금융은 제가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죠. 그럼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잖아요. 담보. 그래서 거기 보면 저당이란 말이 있죠.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저당 나오면 돈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당 위에다가 담보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당이 담보죠. 그러면 저당, 담보 이런 말들 나오면 돈 빌린다, 부채금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사채를 발행하여 보이세요? 거기도 사채 동그라미. 이 사채는 뭐 대구 그게 사채가 아니고요. 채권이야,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뭐라고 했어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거를 공채.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사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채도 돈 빌리는 겁니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타인 자본. 그 줄 치고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사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자 받으려고. 이자. 자, 그래서 우리 부채금융은 지분 투자자가 아니고 저당 투자자라고 불러요. 우리 은행들 있죠. 은행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을 구입해준 사람,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 저당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채금융, 저당 투자자, 타인 자본 조달, 이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거기 부채금융에 동그라미 1번 저당. 지금 부채금융의 예를 보는 거예요. 부채금융의 이 종류예요. 저당 동그라미하고 신탁금융은 별표입니다. 신탁금융 별표다. 그거 돈 빌리는 거예요. 옆에 신탁증서금융 돼 있죠. 그 옆에다 또 적으세요. 담보신탁. 같은 말이에요. 신탁금융이나 담보신탁이나 같은 말.
그러니까 담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돈 빌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니까 회사채 발행, 주택상환사채, 채채, 당연히 부채금융이죠. 채채. 자, 옆에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있습니까? 네, 거기 줄치고 별표입니다. 프로젝트 금융, 돈 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MBS, 동그라미, ABS, 동그라미. 네. 이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돈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어음이라고 보이세요? 기업어음 밑줄 별표입니다. 부채금융입니다. 기업어음 부채금융.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금융은 돈을 빌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느냐, 그게 저당,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느냐, 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느냐, 이 차이예요.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다 돈을 빌리는 거란 말이야, 걔들은. 자, 그 다음 메자닌 금융 볼게요. 메자닌 금융은 셋째 줄에 이런 말이 있네요.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 이런 말이 있죠. 옆에 여백에다가 적습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혼합.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혼합된 것을 뭐라고 부른다? 메자닌 금융이라고 불러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혼합된 것을 뭐라고 부른다? 메자닌 금융. 그럼 그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일단 1, 2, 3, 4 이 4개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 특히 1번, 2번 별표고요. 4번은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우선주. 보통주 그러면 안 돼. 보통주는 메자닌 금융 아니에요. 우선주. 특히 1번, 2번을 제가 왜 주의하라고 그러냐면, 아까 사채는 부채금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 돼 있죠. 얘들은 사채는 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부채금융 아닙니다. 걔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자닌 금융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잘 기억해놔야 돼요. 여러분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3월달이야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3월달이야. 내가 그래서 4월 말, 5월 말까지 50점 넘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3월달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이자율 좀 볼 텐데, 이자율 31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자율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 있죠. 고정 이자율을 고정금리라고도 그럽니다. 변동 이자율을 변동금리라 그러죠. 고정 이자율 뜻이 뭔지는 아시죠?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고정 이자율의 문제는 뭘까요? 자,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옆집에 순돌이 엄마, 내 친구 순돌이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고 그래. 작년에는 순돌이 엄마한테 돈을 빌리면 한 달에 1% 이자 냈단 말이에요. 한 달에 1%.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순돌이 엄마가 작년처럼 1%로 돈을 빌려줘요. 더 많은 이자율을 더 높여요. 순돌이 엄마가. 높이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금리는 물가가 올라도 은행에서 이자를 올린다, 못 올린다? 못 올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고정이자율에서는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순돌이 엄마가 받는 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 이자율이라 그래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은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은행 대출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자율이 막 6%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자율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맞습니까? 그럼 은행은 유리할까, 불리할까, 고정금리는? 네? 불리하죠. 불리하다 이 말이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금리 제도에서는 일단 은행을 우리는 대출자라 그래요. 대출자가 불리해요. 대출자가 불리하다. 그래서 은행은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변동이자율이에요. 그럼 변동이자율은 대출자가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이 대출자가 유리한 제도죠. 대출자가 선호해요. 유리하다고요. 대출자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고정이자율에서 시험에 어떤 걸 잘 내느냐? 고정이자율.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사람 그게 있는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글자로 내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대화를 하면 다 알아요. 대화를 하면 다 안다니까요. 자,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 319페이지 있잖아요. 319페이지 거기 양가로 이번에 구성 밑에 동그라미 3번 고정이자율 제도에 따른 시장이자율의 변화 보이세요? 여기를 제가 가려고 그러거든요. 거기 별표 2개 하세요. 고정이자율에서는 여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시험 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으로 한번 볼까요? 자, 고정금리입니다. 지금 고정금리인데 약정이자율. 우리 책에는 지금 거기를 저당이자율로 적어놨네요. 약정이자율, 저당이자율 다 좋아요. 자, 이게 뭔데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정한 이자율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고정금리로 대출 받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내가 6%로 돈을 빌리고 있다고요. 6%로. 그런데 이제 순돌이 엄마 이자율,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 있지 않겠어요? 그게 시장 이자율이라고요. 그럼 첫 번째는 이게 더 크다 나오네. 지금 시장 이자율이 더 커요. 자, 책 순서대로 해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이건 왜 그래요?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 이자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8%라 그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말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 대출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차입자는 은행에서 지금 비싸게 빌리고 있어요? 싸게 빌리고 있어요? 싸게 빌리고 있죠. 싸게 빌리고 있죠. 그러면 차입자는 돈 빌린 사람 은행에 돈을 빨리 갚아야 될까요? 대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요? 대출 유지해야지. 그럼 은행인 대출자는 유지 안 하고 빨리 갚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빨리 갚도록 하려고 그냥 갚으라고 하면 갚겠어요? 안 갚겠죠? 상환을 유도를 하는데 차입자가 아무런 자기한테 혜택도 없는데 갚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잔고 할인 같은 걸 해서 지금 갚으시면 대출 잔금 10% 빼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갚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약정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이제는 반대야.
이렇게 돼 있다고. 약정 이자율은 6%인데 시장 이자율은 4%란 말이에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럼 이때는 싸게 빌리고 있습니까? 비싸게 빌리고 있습니까? 비싸게 빌리고 있잖아요. 그럼 차입자는 대출을 유지해야 돼요? 빨리 갚아야 돼요? 빨리 갚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조기 상환이라 그래요.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 이 뜻입니다. 그럼 은행은 못 갚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경우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죠. 그래서 은행들은 대출해 줄 때 뭐 몇 년 안에 갚으시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단서를 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이 말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딱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대출자는 잘 안 물어봐. 차입자를 잘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유지인지 조기 상환인지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해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시장 이자율 있죠. 이 시장 이자율을 금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금리. 이게 뭐라고요? 금리.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금리 상승입니까? 금리 하락입니까? 금리 상승 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금리 상승 시.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금리 하락 시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내든지 이렇게 내든지. 그러면 금리 상승 시는 뭐예요? 대출 유지. 금리 하락 시는 뭐예요? 조기 상환. 꼭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하나만 외웁니다. 시험은 얘를 잘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게 원래 이 뜻이에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겁니까? 시장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겁니까? 약정 이자율은 못 변해. 왜? 무슨 제도니까? 고정금리니까. 고정금리는 변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금리 하락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그럼 야, 시장 이자가 싼데? 시장 이자가 싼데? 그렇잖아. 그럼 내가 은행에서 비싼 돈을 쓸 이유가 없지. 조기 상환한다고요.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책 한번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그 오른쪽에 기출 있죠. 기출에 거기 2번, 3번 별표입니다. 2번처럼 낼 수도 있고요. 3번처럼 낼 수도 있다고요. 자,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그 줄 쳐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줄 쳤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뜻이? 금리 하락이죠. 그럼 뒤에 무슨 말이 와야 돼? 조기 상환. 조기 상환 돼 있어요? 조기 상환 있네요. 자, 3번 봐보세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또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금리 하락 시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조기 상환. 있어요? 그래서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을 잊지 말자. 오케이? 뭐 이거 좀 약간 유치한 방법인데 왜 좀 태극기죠. 태극기 이렇게 아래로 현충일날 조기라 그러죠. 그죠? 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억해 주세요.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금리 하락 시 조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변동의자로 하겠습니다.